특강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올해 2 월에 사실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을 끝내고 바로 또 3 월부터 같은 병원에서 좀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 수련생 생활을 하다가 또 수련 감독자로 역할이 바뀌게 되면서 저 역시도 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수련 생활하고 또 그 이후에 임상심리 전문가가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함께 좀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좀 가볍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각자 좀 다양한 이유로 대학 때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 때 자유 전공으로 진학을 했었고 1 학년을 마치고 2 학년이 됐을 때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을 좀 살펴보니까 심리학이 좀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어차피 이제 떨어지겠다.' 하는 생각 반 또 '심리학과 못 가면 그냥 다른 데 가서 공무원 시험 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좀 일지망으로 심리학을 진학을 했었고 또 그렇게 덜컥 심리학과를 가게 되었는데 또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학년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들 좀 아시다시피 좀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죠. 좀 구글에서 심리학 전공에 대한 밈을 좀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4 학년 되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는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페이스케일이라는 데이터 그룹에서 미국 대학 졸업자들 한 24만 8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2019년 자료였었는데 한 77%의 심리학 전공자들이 전공을 좀 후회한다, 선택을 후회한다라고 보고를 했고 또 그림표는 영국 자료인데 마찬가지로 67%의 심리학 전공자들이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좀 보고했습니다. 물론 인문 계열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사회과학 계열이라면 누구나 좀 취업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특히 심리학은 좀 전공 특성상 학부 졸업만으로는 전공에 특화된 직업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제 졸업식 때 사진인데요. 어렵게 어렵게 또 졸업 논문 프로포절까지 마치고 또 석사 졸업을 마치면 이제 또 끝이 아니죠. 네. 병원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임상심리 전문가하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과정을 목표로 하실 텐데 학회 수련생 모집 게시판에 2021년 서울에서 1급 과정 수련생 모집 공고글이 좀 찾아보니까 한 20건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1급 수련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찌저찌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3 년의 수련 생활을 보내게 되고 또 제 경우에는 4 년을 보내게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대학 4년 그리고 대학원 2년 수련 3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간에 휴학을 하시거나 뭐 탈임상을 시도하지 않는 선생님들이라면 자격증을 딸 때쯤에는 이제 30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 대의 전문가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때도 사실 고민이 끝나지 않게 되는데 2 월에 수련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수련생일 때는 '최대한 실업급여를 좀 오래 받으면서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백수가 될 생각을 하니까 평생 쉴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이제 병원 시험을 보고 다닐 때만큼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 병원에 계속 남아 있겠다는 거였는데요. 임상 장면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병원에서 하게 될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앞으로의 어떤 제 커리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 자격증 딴지 2달밖에 안 된 좀 초보 수련 감독자라서 아직은 수련 감독자의 역할보다는 수련생 마인드가 좀 더 편한 게 사실인데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세팅이 쪼끔씩 다르긴 할 텐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련 감독자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 때만큼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풀 검사하고 노인 검사, 뭐 자기보고식 설문지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1-2 케이스 정도 맡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수련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련생 선생님들이 총 5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 명의 수련 감독자들이 5 명의 수련생 선생님들의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 명의 수련생이 검사를 1 주일에 한 8개 정도를 진행을 하니까 1 주일에 대략적으로 한 20건 이상의 보고서를 슈퍼비전을 하고 있고요. 또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 오시면 그에 대한 어떤 슈퍼비전을 하게 되는데 사례 개념화나 진단, 뭐 어떤 검사 사인에 대한 어떤 해석 등등 전반적인 보고서 수정 작업을 함께 하게 됩니다. 교육에는 이제 상담 케이스에 대한 슈퍼비전이나 세미나, 뭐 스터디, 뭐 직내 회의, 뭐 요런 운영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학기 중에는 챙겨야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련 생활에 대한 어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수련 가기 전에 그런 괴담 비슷한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좀 겁을 많이 내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최승훈 교수님 랩실 출신 선생님들이라면 좀 가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실에서 하던 랩 미팅이나 스터디하고 크게 다르진 않고요. 저는 사실 대학원 랩 미팅에서 했던 그 저널 발표가 더 힘들면 힘들었지 '병원에서 들어와서는 좀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워낙 좀 최승원 교수님께서 좀 심도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랩실에서 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병원에서 하는 아카데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제 수련생 교육에 있어서는 임상심리 전문가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수련 과정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좀 무리 없이 이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하는데 검사 케이스는 사실 대부분의 병원이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상담 케이스 같은 것들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수련생 선발은 이제 10월 달에 보통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아직 제가 경험을 해 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은 아마 또 업무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는 좀 제일 고년차가 치프라는 업무를 맡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수련생들한테 검사를 배분해 주고 또 검사 스케줄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뿐만 아니라 원내 다른 과에서 들어오는 검사들을 배분하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치프가 좀 행정 업무가 좀 과중한 편이었는데 전문가가 되고 나니까 행정 업무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기획과에서 분기마다 어떤 설정한 실적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좀 실적률을 회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병원이 아무래도 좀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좀 대기 일수를 더 중요시하는 면이 있고요. 보통 이제 검사 오더가 나면은 1-2달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다 진행하는 정신과 의국 회의 때에도 전달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검사 건수가 얼마나 됐는지 뭐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요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급여 수가 관련된 부분도 보험 심사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부분은 사실 그때그때 요구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상 이상으로 좀 자잘자잘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 수련생 때는 몰랐는데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행정 업무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협업을 좀 따로 뺐습니다. 좀 협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따로 뺐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 병원 장면이라는 것이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MD는 뭐 물론이고 뭐 간호팀이나 사회복지팀, 뭐 다른 과의 스태프들 그리고 행정 관련한 뭐 기획팀이나 뭐 총무팀, 뭐 교육수련팀 등등 많이 있고 또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로 파견을 나가는 외부 센터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하고 좀 생각보다 협업이 좀 많이 중요해서
어떤 적재적소의 어떤 대인관계 스킬을 잘 발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인데요. 사실은 연구는 그 수련 감독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병원 세팅은 좀 심리실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비중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신과 안에 뇌파실이 따로 있고 또 과장님이 뇌파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좀 꾸준히 논문을 내시고 계시는데 제가 수련생일 때는 그 각 정신질환 진단별로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1 년부터 2018 년까지 측정한 뇌파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류를 해서 가장 핏한 모델을 찾는 연구를 했었고 지금은 투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된 지 2달밖에 안 되긴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새로운 팀이 좀 만들어져서 지금은 좀 인터넷 게이밍 디소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는 게임별로 분류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슈팅 게임이나 뭐 가상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는 MMORPG 뭐 등등으로 게임을 좀 장르별로 구분을 해서 좀 뇌파나 심리 검사 지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련 후에 대학병원에 남아 계시게 되면 연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실 텐데 저도 특히 이제 연구에 있어서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부담감도 있고 사실은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는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검사나 상담만 할 수 있고 또 연구는 못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는 좀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또 '하는 데까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연구 분야는 저도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다고 갑자기 그 전문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련 생활을 마치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제 동기만 하더라도 슈퍼바이저 없이 내 이름으로만 내 자격 번호로만 그 보고서가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도 슈퍼비전을 받고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수련생이 가지고 온 보고서를 이제 슈퍼비전을 할 때 어떤 제 보고서를 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이 책을 찾기도 하고 저 책을 찾기도 하고 이 논문 저 논문 뭐 다 찾아보고 그래서 수련생일 때보다도 지금이 좀 저의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을까?' 방법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지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시잖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나 수련생이나 어떤 슈퍼비전 시간이 좀 소모적인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좀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수련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소개를 좀 드려 봤는데 저도 사실 2 월에 전문가 자격증 취득해서 그냥 초보 중에 왕초보고 어디 가서 이제 "수련 감독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상황이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좀 수련 졸업이 다가올수록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 때문에 좀 막막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서 음 특히나 이제 수련 생활 종료되기 몇 달 전에는 이 생각들이 좀 더 커서 그때마다 이제 먼저 병원을 졸업한 선배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좀 고민을 많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선배들이 그때마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실업급여 탈 수 있을 때까지 놀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던데 또 그런 분들 보면 또 막상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사실 후배 선생님들이 똑같은 질문하면은 저도 "무조건 놀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막상 이제 병원 나갈 때 되면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고 또 당장 학회 구인 게시판 가면 뭐 나오는 일자리도 얼마 없고 가문에 콩나듯이 정말 좋은 일자리 보이면 내 자리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좀 어딘가 선생님들한테 꼭 맞는 수련 자리가 있고 어딘가에 꼭 나를 위한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막 고민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어딘가 보면은 자리 잘 잡아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상 또 부딪혀 보면은 생각보다 할 만하고 또 선생님의 어떤 역량을 믿으시고 능력을 믿으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기회가 열리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그냥 제 고민 겸 사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고민 나눌 겸 해서 준비를 했었고 혹시 질문이 계시면 그냥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질문이 좀 있을까요?